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떠셨습니까? 예전에 그 시험 볼 때 있잖아요. 그 시험 문제 딱 받아가지고 첫 문제 풀려고 탁 덤볐는데 그 문제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럼 헉 하고 일단은 쉽니다. 오늘 아침에 장이 탁 열렸는데 바로 헉 했습니다. 또 어제처럼 공포가 밀려와서. 그리고 덮었어요. 근데 오후 되니까 조금 만회하더라고요. 낙폭이 좀 줄어들어서 그나마 휴 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장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경주마가 존재하는 거죠. 오늘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마 중간중간에 저희가 퀴즈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그 퀴즈 푸시면 그리고 응해 주시면 선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세 분의 기수와 함께 할 텐데 글로벌 시장 상황, 국내 증시까지 폭넓게 짚어줄 세 분의 전문가 기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데일리 이슈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두 개로 꼽아놨습니다. 장 열자마자인데 장이 열리기 바로 직전에도 공포가 엄습해 왔었습니다. 반대 매매 공포의 확산. 오늘 그 얘기부터 좀 하죠. 시장 열리기 전이었는데 동시 호가 시작과 동시에 다들 놀랬다고 그래요. 네. 네. 그래도 이제 큰 틀에서 어느 정도 예상도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새벽이었었죠. 네. 뉴욕 증시가 뭐 워낙 큰 폭으로 이게 두 번째 폭락 아니었었습니까? 네. 빠지면서 오늘 장 초반에 반대 매매가 많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실제로 무더기 하한가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됐었고요. 수급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지금은 개인 투자자가 아마 종가 기준으로는 순매수로 나와 있었을 텐데 장 초반에 한 30분에서 1시간은 거의 2천억 이상 이제 순매도로 나와 있었거든요. 네. 아마 그것은 자발적으로 판 물량이라기보다는 네. 뭐 신용 매매든 스탁론의 반대 매매든 반대 매매에 따른 이제 비투자에 따른 일시적인 청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장이 올라오면서 다시 개인들이 붙게 되는 이런 패턴이 당분간은 좀 이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수급의 네. 패턴이 또 이런 예상도 해봅니다. 반대 매매가 뭔지 나는 반대 매매하고 무관한 건지 한번 알려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신용으로 주식을 사시거나 아니면 담보대출을 받게 되시면 어쨌든 이게 증권사의 돈을 빌려서 주식을 더 많이 사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일단 그 담보로 갖고 계신 주식을 이제 담보로 잡게 되죠. 담보 비율을 체크를 하는데요. 이게 어쨌든 주식을 담보로 증권사가 돈을 빌려주는 거다 보니까 이게 담보 가치가 크게 떨어지면 증권사는 그 돈을 회수하지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일정 담보 비율을 유지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고요. 보통 140%를 요구하게 됩니다. 내가 1억 원의 돈을 빌리면 적어도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1억 4천만 원 정도가 유지를 해야 되는데요. 네. 그게 못 미치면 네.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보유하고 계신 주식을 강제로 네. 시초가에 매도가 나가는 걸 이제 반대 매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반대 매매가 이제 보통 증권사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1회차가 걸리면 첫 번째 이제 워닝을 좀 드리고 그걸 못 메꾸면 2회차가 가 이제 워닝을 드렸는데 그 아침까지 안 되면 반대 매매가 나가는데요. 그럼 보통 투자자분들은 두 가지 선택을 합니다. 자꾸 일단 현금을 넣으셔가지고 네. 비율을 맞추시죠. 왜냐면은 내 소중한 주식이 자칫 바닥에서 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네. 이제 신용으로 사신 주식을 조금씩 파시면서 140%를 맞추시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반대 매매라는 거는 주가가 크게 빠졌을 때 원치 않는 시점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파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 아픈 일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뭐 작정을 하고 빌려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의 목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100만 원 넣어놓고 보면 거기에 한 200만 원어치 살 수 있다고 돼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수 거래가 또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주식을 조금 사는 김에 좀 더 사면 네. 근데 그게 돈을 집어넣지 않으면 네. 그것도 반대 매매를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의 아니게. 맞습니다. 미수 거래는 일단 우리 주식이 3일 결제라는 거를 활용하시는 건데요. 내가 이제 오늘 화요일이니까 화요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오늘 주식을 사시건 파시건 그거에 대한 결제는 이틀 뒤인 목요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주식을 사는데 이게 미수 거래를 허용을 해 놓으셨으면은 갑자기 한 2배, 3배 막 이렇게 막 주식이 사져요. 그 돈을 목요일 날 이제 수요일 날 저녁까지 넣으셔야겠죠. 목요일 날 아침 한 8시 반까지만 넣으시면 되는데 그걸 못 넣으시면 그거는 이제
뭐 강제로 또 예. 그 반대 매매가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반대 매매 맞지 않도록 네네. 이런 건 좀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오늘 이제 넘겼다고 해도 또 반대 매매 위기가 계속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장이 계속 떨어지고 그러면 그죠? 네, 일단 아쉽게도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상승보다는 좀 하락의 네. 쪽의 방향성이 좀 잡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반등이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약세장으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항상 이 반대매매 리스크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점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용 매매라는 건 뭐 언제 어떨 때 하는 거고 신용 매매가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을 때는 좀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대한 위험성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담보대출, 스탁론까지 다 합쳐서 빚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두 가지의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이 피폐해지고 인간관계가 나빠집니다. 네. 이게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앞서 우리 지점장님께서 그 네. 담보 비율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게 간당간당하고 장 끝나고 나면 자기 담보 비율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족하게 될 경우 다음날 아침에 반대 매매가 나가잖아요. 네. 그럼 이제 전화를 해서 지인과 친구들에게 이제 네. 100만 원만, 200만 원만 해서 이제 또 채워놓고 이제 이렇게 되는 삶이 됩니다. 그 삶이 한번 당해보면 그게 이제 주식 투자를 내가 하는 건지 이게 지금 무슨 사채를 써서 당하는 건지라는 이제 생활이 피폐해지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다시피 뭐 아무리 좋은 주식이 있어도 반대면 뺏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못 버티고 뺏기는 측면이고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의 신용장고 어떤 종목에 어느 정도의 신용이 쌓여 있고 이 종목은 신용이 많이 쌓여있는 종목이냐는 것을 세력이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게 잘 나가서 올라가겠지. 빚 아무리 두드려서 그 종목을 사놔도 세력이 그렇게 쌓여있는 종목은 절대 안 올려주고요. 오히려 정말 대형 호재들이 있더라도 올리기는커녕 그냥 그 신용을 털려고 눌러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을 생각하면은요,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거든요. 네. 이 빚투자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신용 매매나 레버리지 일으켜서 그 주식 매매하시는 분들 네. 뭐 주가가 막 올라갈 때야 그걸로 벌 수가 있겠지만 요즘 같은 때는 더 경계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왜 신용 매매를 하시는지 말씀을 드려보면 올라갈 땐 짜릿해요. 또 신용과 담보대출을 좀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신용 매매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한 1억 원이 있는데 주식을 2억 원어치까지 살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네. 그 1억 원을 증권사 빌려주는 거죠. 담보대출은 반대로 내가 주식이 한 2억 원어치가 있는데 그걸 담보로 현금 1억을 대출을 나가는 거예요. 그 두 개가 차이가 있는데 자, 신용 매매로 봤을 때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 돈이 1억이 있는데 한 3억 원어치까지 한 종목을 살 수 있다고 네. 쳐볼게요. 네. 3억 원어치를 샀어요. 네. 그러면은 자 100% 올랐습니다. 6억 원이 됐죠. 그럼 내 돈은 얼마였죠 처음에? 1억 원이었잖아요. 네. 갑자기 5배를 벌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맛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건데 거꾸로 보겠습니다. 자, 내 돈이 1억 원이 있고 3억 원어치를 샀어요. 2억 원을 빌려서 30%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3억 원에서 아. 9천만 원 빠지죠. 네. 근데 내 돈이 얼마였다고요? 1억. 1억 원. 네. 근데 1억 원에서 9천만 원 빠지면 1천만 원 남죠. 90% 빠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그 주가는 30% 빠졌는데 나는 사실은 이제 바닥이 거덜나는 예, 거죠. 예. 그게 위험한 건데요. 제가 이거에 대한 위험성을 좀 많이 말씀드릴 거는 언제냐면요. 좋은 주식을 들고 버티면은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는데 제 주변에 진짜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실제 사례고요. 그 코로나 터졌을 때 2020년에 계속 이제 담보를 메꾸신 거죠. 네. 언제 이제 더 이상 메꿀 돈이 없을 때 항복이라는 걸 합니다. 우리 항복, 만세 부른다고 하는데요. 3월 19일 날 만세를 불렀어요. 코스피 1450에서. 야. 그리고 나서부터 하루 좀 쉬긴 했는데 V자 반등을 했거든요. 예. 그분은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미 내 자산이 90%가 날라간 거예요. 그거는 우울증약 먹었겠네. 올라가니까 더 우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더 빠졌으면은 네. 아이고 뭐 그냥 편안하게 마음이라도 좀 예. 그냥 나 이렇는데 이거는 내가 올라갔을 때 기회를 못 누린다는 거는 예. 그건 진짜 우울증 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털리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신용이라는 거는 그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는 여기서 더 빠지면 진짜 털릴 수 있다.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장에서는 정말 네. 정말 이게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으로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건 정말 요즘 같은 때는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경제 프로그램, 라디오, TV 전부 다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가 될까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했었잖아. 불과 한 이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번 주 FOMC는 한 0.5% 네. 정도 금리를 인상할 거다라는 게 대세였는데요. 자, 하루 이틀 사이에 네. 이 대세가 0.75로 올랐고요. 네. 심지어는 어제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빠졌는데 네. 미국 시장 내에서는 1%까지도 이번 주에 올릴 수도 있다라고 그 하는 1% 얘기가 나와서 네, 그 우려까지도 굉장히 이제 퍼져 있습니다. 네. 사실 1%까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의 컨센서스 이제 대부분의 생각은 0.7%, 75% 정도 올리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사실 저는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어쨌든 좀 급하게 0.5 정도 올리려고 하다가 0.75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네. 그런 느낌인데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지난주 금요일 CPI 지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면은 뭐 연준이 이제 긴축을 뭐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인플레이션이 이대로 잘 안 잡히기 계속 안 잡힌다면은 지금 더 걱정해야 되는 거는 올해 하반기나 내년 초에 경기 둔화, 경기 침체를 걱정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장은 사실 뭐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고 어쨌든 유동성을 축소시킨다. 이 부분은 대부분 많이 반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리스크가 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요. 인플레이션발 경기 침체가 실제로 올 수 있다. 이 부분을 정말 시장에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0.75 이 숫자 자체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힘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하반기 그 이후에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 걱정을 좀 더 해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0.75로 가서 자이언트 스텝을 밟으면 뭐 이번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겠지만 쭉 이게 지속이 돼서 금리 인상을 하면 물가가 잡히는 겁니까? 현재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유가를 잡으면 물가 잡습니다. 네. 아니면 농산물, 공산물 하여간 포함해서 원자재 잡으면 물가 떨어뜨릴 수가 있고 핵심은 국제 유가입니다. 네. 예. 근데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과 네. 유가 떨어뜨리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어떻게 보면 무관한 거기도 합니다. 돌아 연관이 있긴 하겠지만 그러면 지금 연준이 하려는 물가 잡기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제 또 오늘 새벽에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기대 인플레이션도 지금 짱짱하거든요. 네. 이 기대 인플레라는 건 뭐냐? 경제 참여자들이 1년 뒤에도 물가가 오를 거야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만성화된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실질적으로 유가를 잡아도요. 뭐만 하나 터지면은 물가 또 튀어오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또 1%포인트 이제 빅 원이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오늘 나오더라고요. 빅 원을 하려는 이유가 연준이 이쪽 국제유가든 농산물이든 여기는 일단은 모르겠어. 그러나 내가 기대 인플레만큼은 완전히 이번에 꺾어 놓겠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 빅 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우리 한국 시간으로 보면 이제 수요일에서 목요일 그 새벽이겠죠. 자이언트 스텝 이상 가는 걸 올려놓고 아예 커멘트도 기자들한테 물가 잡는 거에 연준은 뭐 사활을 걸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시장은 잠시 위축되고 놀라고 충격 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국제유가에 지금 속수무책이잖아요. 적어도 기대 인플레이션은 확실히 꺾어 놓는구나. 아마 이런 신념으로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그게 차라리 긍정적이지 않을까 또 이런 입장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게 차라리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뭐 짧은 소견으로 제 생각에도 아예 어차피 올리는 거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한데 전문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저도 자이언트 스텝 또는 빅원을 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왜 오히려? 그러냐면 자, 지금까지요 연준이 약간 시장의 예상보다 좀 완화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환호를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있습니까? 결국은 또 세고 또 빠지고 이런 게 있었죠. 차라리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때 충격이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0.5% 인상을 하면 야 이것도 물가 못 잡겠구나라는 쇼크가 이번에 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이언트 스텝을 0.75를 올린다고 1%를 올린다고 지금 물가가 잡히지는 않아요. 지금 CPI를 뜯어보면 진짜 유가가 전부지 나머지 코어 CPI 그 근원이라고 하죠. 음식료와 유가를 제외하고는 이미 2달 연속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보고 있는 거는 특히 코어 PC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4.9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일단 말씀하셨듯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꺾기 위해서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서 우리가 확실히 잡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약간 이거를 보도한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연준의 출입 기자라고 해요. 예. 그러면 지금은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입니다. 아무 얘기 못 해요. 네. 근데 약간 흘렸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있고요. 왜냐하면은 파월이 절대 안 한다고 했다가 너무 민망하니까요. 그리고 그러면서 모든 미국의 IB들이 거의 100%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하고 있고요. 페드 와치도 90%가 넘는 확률로 오히려 6월에 이어서 7월도 70%가 넘는 확률로 자이언트 스텝을 예. 지금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7월에 이미 2.25에서 2.5%까지 금리가 올라가고 연말이면 3%를 넘는 게 예. 지금 시장에 좀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긴축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물가를 잡는 것. 그 중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잡는 게 훨씬 중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 밤, 엄밀히 얘기하면 내일 새벽 이게 이제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0.75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자이언트 스텝을 밟았어요. 그러면 세계 경제,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만약에 이게 초강수를 두는 건데 초강수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혔어 시장에서. 그럼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0.75 이상의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얼마를 올렸냐도 중요하지만 그 파월 의장이 어떠한 톤으로 코멘트를 했느냐, 네. 이야기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한 톤으로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잡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전 세계 이제 금융시장은 단기적으로 또 한 번 이제 덜컹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이제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말씀해주신 대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좀 세게 잡겠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해주는 게 뭐 시장에는 더욱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건전한 시장을 만드는 데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애매하게 뭐 시장의 뭐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봐가면서 우리가 경기 상황을 봐가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뭐 적당히 잡겠습니다. 이런 식의 코멘트가 나오면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그게 더 최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FOMC는 좀 충격적인, 좀 굉장히 강한 톤의 연준의 이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충격이 충분히 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은 좀 투자자분들이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빅 스텝, 글쎄 자이언트 스텝을 다 세 분 다 말씀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될지의 여부는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이에요. 네, 그죠? 네, 모레구나, 모레. 네, 모레. 새벽 3시에 알 수 있는 거죠? 네, 목요일 새벽. 네, 그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좀 쉬어갈 건 퀴즈 저희가 내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이 퀴즈도 금리에 대한 내용인데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 금리로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는 뭘까요? 라는 퀴즈입니다. 1번 시중금리, 2번 기준금리, 3번 대출금리. 아마 우리 경주마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 맞추실 수 있는 퀴즈일 겁니다. 퀴즈는 유튜브 고정 댓글창에 링크로 참여를 하시는 겁니다. 이 방법만이 유일합니다. 퀴즈는 유튜브 고정 댓글창에 링크로 참여를 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다양한 선물 준비해 놨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진도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경주마 시작할 때 상황을 보면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던 분들이 재미없다. 이러고 서학개미가 나도 되자. 이러고 다 미국으로 뜨고 그래서 해외 투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어요. 근데 지금 그분들이 다 물려 계신, 그죠? 어떡합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월스트리트저널이었나요? 미국 언론에서도 소개를 해서 어디서 계속 돈이 들어와서 네. 테슬라를 산다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나라인가 봤더니 이제 바로 우리나라였습니다. 네, 그 정도로 많이 지금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사랑이 있죠. 네. 진짜 미국 주식에 지금 발 묶여서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도 저도 바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미국 증시가 지금 패닉 상황이냐, 네. 아니면 바닥이 다져지고 있는 거냐. 근데 제가 봤을 때도 더 밑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이면 충분히 뭐 그런 가정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주식 시장은 이제 지나고 보면 모든 게 다 결론 내야지지만 네. 그 지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사람의 심리가 많이 지배를 해요. 사람의 심리는 관성에 갖게 돼 있습니다. 오르는 건 계속 올라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상승이 많이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또 투자가 유입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횡보를 할 때는 또 마냥 횡보할 것 같아서 네. 처음에 오르거나 내리는 거를 무시하게 되고 또 내리기 시작하면 또 한없이 내릴 것 같은 관성이 적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일단은 키 맞추기 하락은 충분히 나왔다고 보고 있고요. 사실 작년 연말까지 미국 시장만 나홀로 강세가 좀 있었습니다. 그 정도의 키 맞추기는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글로벌 동조하고요. 여기서 미국이 바닥을 찍느냐는 뭐 우리나라 증시 포함해서 다 똑같습니다. 유가가 잡히느냐, 뭐 사실 물가가 잡히느냐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유가이기 때문에 예. 결국 유가가 잡히면 반등을 하고 유가가 여기서 더 올라가면 네. 일단 미국 증시건 뭐 우리나라 증시건 글로벌 증시는 좀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유가에 좀 이렇게 발목이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기 침체가 현실이 된다라고 보는 측면, 그리고 미국은 견실하다, 견딜 거다, 네. 헤쳐나갈 것이다라는 측면, 네. 어떻게 보십니까? 양쪽 다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일단 현재로서는 견실해 보입니다. 네. 괜찮아 보이긴 한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안 잡히고 계속 질질 끌리면서 이제 높은 수준의 이제 물가 수준을 유지해 나간다고 하면은 경기 침체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주요 미국 기업들이 섹터 불문하고요. 뭐 IT, 뭐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뭐 산업재, 화학 소재 등의 굉장히 되게 원자재 섹터도 마찬가지로 모두가 기업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하반기나 내년에 경기 침체 진짜 올 수 있어. 네. 대비해야 돼라는 이야기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좀 일단 지금 금리를 얼만큼 올리냐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한데 저는 그것보다 이 인플레이션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향후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주요 기업들의 이제 실적 추정치가 앞으로 또 얼마나 떨어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경기 침체 가능성을 지금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 가능성을 배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면 그동안 그 주식격언 중에 공포에 살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느껴지거든요. 저도 시장 참여자인데 공포거든요. 네. 그럼 지금 사는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지금 사서 경기 침체가 왔다. 이러면 끝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공포라는 게 네. 보통 이제 바이 더 딥이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 더 딥이라는 게 지금 딥인지 더 딥으로 더 밑으로 갈 건지 그러니까요. 그거를 알 수 없는 거고 사실 지금 왜 그걸 알 수 없냐면은 저희가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구도 연준조차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복잡한 그 요인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지금 그 바닥이 닿아지느냐가 네. 경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섣불리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거라든지 저점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형성이 될 거라든지 그거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다라고 연준조차도 예상하기 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장은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주식이나 경제 이쪽 하는 분들은 경제학과 나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연구하고 이런 분들, 경제를 연구한 분들. 근데 지금은 경제 연구한 분들뿐이 아니고요. 정치, 사회, 문화, 외교 뭐 전반을 연구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해도 풀까 말까 한 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경제를 떠났어. 경제 영역을 더 벗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바이더 딥의 한 가지만 보면은 유가입니다. 예, 지금 122달러, 뭐 여기서 뭐 130달러, 인플레 못 잡는 네. 거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공식, 이 루트가 그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잡으려고 금리 올리고 또 긴축하고. 네. 그래서 투자를 언제 해야 되냐? 유가가 적어도 100달러 초입, 100달러 배럴당 100달러가 깨질 때 네. 인플레가 깨진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깨질 때까지 어떻게 기다려? 그게 아니죠. 지금 122니까 이게 110 이렇게 추세적으로 어떤 하락의 조짐이라도 나오던가 아니면 지금의 이 소위 말한 원유 부족을 풀 수 있는 해법을 전 세계적으로 마련하든가 이런 것들이 실은 어떤 매수의 신호가 아닌가라고 네. 보고 있기 때문에 뭘 봐야 돼? 뭐 진짜 너무 많죠. 차트도 있고 네, 네. 뭐 밸류에이션 지표 저 그런 거 지금 볼 때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유가가 올라버리면 뭐 이익 추정치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이게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제 기름으로 사는 석유 에너지 시대이긴 네, 한데 네. 그래서 원유에 대한 유가 하락에 뭔가가 나와야 여기에서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행 조건은 역시 유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우리가 122달러 이 정도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11년인가 그때
거의 140달러였던데요? 네.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이겨낸 거예요, 도대체? 사실 그때는 또 금방 내려오긴 했어요. 금방 찍고서, 내려왔어요? 또 그리고 그때 유가 200달러 전망도 많이 있었고요. 아.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유가 100달러를 언제부터 찍었냐 보면 되게 예전에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야 지금 다른 그 물가 올라간 거 생각하면 이 정도 유가는 견뎌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네. 수 있지만 너무 밀접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운전부터 해서 또 뭐 겨울 되면 난방 그리고 이제 화학 제품까지 너무 아직까지 쓰임새가 많아서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당연히 그렇게 140달러를 찍고 나서 금리가 왔어요. 네. 예,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경기 침체가 오는 거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물가가 높아지면서 수요가 이제 박살이 나면서 네. 올 수도 있고요. 또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다 보면 이게 그 기업들 입장에서 조달 비용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사업이 원활치 않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또 맞물리면서 경기 침체가 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둘 다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물가는 높고 금리는 올리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튼튼한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고 그 이제 베팅하는 것 때문에 네. 주가가 빠지는 건데요. 바이더 딥까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이 딥이냐 아니냐는 알 수가 없습니다만 바이더 딥은 역사적으로 거의 100% 필승이죠. 근데 네. 지금이 최바닥이냐 아니냐를 모를 뿐인데 그동안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던 되게 그 전설적인 그 이제 그 구루 중에 한 분이신 이제 제레미 시걸 교수가 지금 샀을 때 1년 후에는 나쁘지 않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보니까 지금 시점으로 네, 1년 후에 뭐 그러니까 좀 더 빠질 수는 있겠지만 네. 극복하지 않겠느냐라는 거 보는 시각들도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또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년물이랑 10년물이 네. 잠깐 역전됐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논했던 경기 침체 우려, 네. 그러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라는 그 현상 자체가 네.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를 극도로 하고 있다라고 맞아요. 이해하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잠깐 이제 역전이 됐었는데 만약에 이 2년물 금리가 이제 10년물보다 더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계속 이어진다거나 이 심화가 된다고 한다면 진짜 그것부터는 다시 경기 침체를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엄청나게 크게 리스크로서 저희 받아들여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경기 침체 뭐 유가도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시장이라든지 글로벌 시장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건지 안 올 건지에 대한 그런 체크 포인트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느냐 네. 아니면 10년물이 높게 유지가 되느냐 그런 부분을 같이 보시면서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중요한 상황인 것 예. 같습니다. 아까 이제 계속 그 에너지 유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좀 캐면 되잖아요. 그 왜 안 캐요? 네, 뭐 그런 해법이 있죠. 아니면은 산유국들이 네. 좀 뭐 인류의 차원에서 전 세계가 이렇게 됐으니까 네. 증산을 해주면 또 됩니다. 그 미국의 에너지 기업이 많잖아요. 네. 근데 바이든하고 에너지 기업하고 바이든하고 다른 기업들하고 왜 이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바이든 정부는 일단 네. 친환경 에너지, 대체 에너지로 가고 싶어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에 이런 석유 이런 기업들이라든가 쉐일 오일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두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사태가 올 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되돌리려면 네. 자기 부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게 되게 힘들죠. 아니 근데 저때 저 얘기 들어보니까 거대 에너지 회사에 네. 미국 대통령인 바이든이 너네는 그 몇 개씩 그 이렇게 채굴 할 수 있는 걸 사놓고 그거 왜 안 해? 뭐 이랬다고 그러던데 네. 그거 캐면 되는데 그 기업들은 왜 안 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도 기업 나름의 입장이 있는 네. 것이고 뭐 거기에 페널티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그것을 과거로 이제 다시 그러니까 옛 친환경 이전으로 돌려야 되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그걸 못할 것이고 산유국들도 그렇고요. 이 정유 기업들도 알죠. 지금 이 행태로 계속 가면 석유 시대는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밥 벌어 먹을 일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밥 벌어 먹을 일이 이걸로 5년밖에 못 다고 하면 그들은 그거를 최대한 마진을 뽑아 먹으려고 사활을 걸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만에 하나 이걸 해결하려면 네.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2050의 이 친환경을 네. 다 모여가지고요. 한 2080, 아. 예, 이런 식으로 석유 에너지 시대를 좀 더 가자. 뭐 이런 합의가 나와야 아. 실은 말씀하신 이제 석유 개발이 다시 붐이 일어나는 뭐 그런 정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회사의 탐욕 때문에 유가를 더 올린 다음에 캐겠다 이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런 화석 연료 말고 대체 에너지로 가면서 클린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규제가 풀려야 미국 정유 회사들도
자기들이 채굴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신 거네요.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석유를 추가적으로 캐낼 수 있는 곳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중동이고 하나는 네. 미국의 셰일 그 기업들이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과거에는 미국의 셰일 기업들이 인센티브가 있었죠. 네.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통과는 안 했습니다만 그 BBB 법안에는 그 페널티를 주는 것들을 추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클린으로 가야 되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정부에서 내가 왜 뭐하러 언젠가 또 두드려 맞을 수도 있는데 안 하냐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 정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 세계가 탈석유화 움직임을 벌이고 있어요. 자, 시추공을 뚫어서 기름을 캐낸다는 거는 몇십 년을 보고하는 건데 네. 적어도 5년, 10년 보고하는 건데 지금 당장 기름 수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고유가라고 해서 내년, 내후년에 공급 과잉되면 어떡할 겁니까? 네. 기업들은 그걸 보고 있기 때문에 또 공급 과잉을 늘렸다가 망한 사례가 과거에 정말 많았어요. 과거에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경기 침체가 오고 이런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전 세계가 모여서 우리 이제 친환경 안 해라면 투자를 할 텐데 그런 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꼬이는 게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 얘기인 즉슨 또 국면을 돌이켜 보면 지금 친환경 투자는 굉장히 활발하게 갈 것이고 네. 우리가 이 고생하고 있는 고유가는 어쨌든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 탈석유 움직임으로 인해서 결국은 해결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네. 근데 대놓고 그랬다면서요. 엑슨모빌 너네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예. 기여 안 해? 이랬다는데. 그 기본적으로 돈을 얼마 버는지는 다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약간 농담까지는 아닌데 왜 그런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저는 기본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를 떠나서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지금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전환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과거에는 순수입국이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에너지를 주로 이제 뭐 전통 에너지를 수입을 했을 당시를 돌이켜 보면 그때는 에너지 가격이 높으면 네. 불리했거든요. 근데 지금 구조상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순수출국이기 때문에 네. 에너지 가격이 높을 때 나쁘지가 않습니다. 뭐 바이든 행정부가 뭐 펼치려고 하는 정책 네. 색깔과 안 맞을지언정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업 전반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이 점이 사실 좀 구조적으로 에너지 가격을 단기적으로 낮추기 좀 쉽지 않은 그런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든은 그 석유 업체들이 9천여 건의 그 시추 허가를 확보했는데 근데 왜 생산을 안 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면 클린 에너지를 얘기한 대통령의 자기 부정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충분히 유가를 잡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못 잡는 척 못 가령- 잡는 거면 안 잡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네. 산유국과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미국이 안 될까요? 미국과 사우디는 석유 달러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뭐 네. 그런 국가이기도 하고 뭐 에너지 강국에다가 그러니까 이 여러모로 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바이든 행정부에 있어서 아마 미국인들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것 때문에 지지율이 지금 그렇죠. 뭐 저렇게 뭐 역대 최악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걱정은 앞서 지점장님도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2008년대의 데자뷰 같은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유가가 치솟기 시작을 하면 언제까지 모르겠지만 이게 앞으로 지금 치솟는 게 뭐 130이 될지 전고점이 140이 될지 150이 될지 최대치로 끌어올리면서 인플레를 쭉 끌어올린 다음에 네. 그럼 금리가 뒤따라 올라가죠. 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뻥 터집니다. 그럼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구조조정이라고 표현도 하고 대규모 경기 침체가 국면이 빠지게 전 되는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흐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유가 흐름 올라가는 이 모습들이 인플레 뭐 이것보다도 지금 뭐 장단기 금리 역전 그때도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패턴들이 그것을 향하고 가고 있지 않나 그것이 굉장히 걱정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나름 맨날 밤마다 고민하는 것은 네. 주식시장이 그럼 여기서 무너져야 되는가?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엇갈려요. 가령 제가 몇 번 그 베네수엘라 차트를 얘기했는데 인플레가 어느 국면을 가게 되면 네. 경제 참여자들이 차라리 주식이 낫다. 즉 차라리 엑소모빌 주식이 낫다라고 해서 가진 돈을 다 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역설적인 상황이죠. 베네수엘라가 그 망해가는데도 그러게. 주가 상승은 네. 어마어마하게 급등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혹시 나올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이 유가 급등과 함께 존재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바로 치솟는 그 직전에 네. 패닉으로 던지는 상황이 또 생기잖아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바이더 딥은 못할지언정 이게 바닥에서 던지면 안 돼. 우리가 네. 이제 흔히 약간 저희들끼리 용어로 지진다고 하는데 바닥에서 네.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유가 관련해서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바이든은 앞으로 3가지 현실과의 타협을 할 겁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오일 메이저들, 그 석유 기업들과의 타협, 약간의 그런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왜냐면요, 바이든 정부는 일단 11월 중간 선거에서 지금 이대로 유가를 못 잡으면 중간 선거 필패고요. 2년 뒤에 정권을 넘겨주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본인의 원대한 포부가 있지만 3가지 현실과 타협을 할 건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 기업과의 타협, 두 번째가 이게 사우디 빈살만과의 타협. 우리가 네. 7월 지금 14, 15일에 만난다고 했죠. 약간 인권을 중시하는 바이든이 까슈거지 살해건으로 반목했던 빈살만과 다시 좀 화해 그 제스처를 보내게 될 거고요. 세 번째가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 약간 이제 뭐 푸틴과의 타협도 지금 뭐 공식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네.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탄약들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서방의 지원이 알게 모르게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고요. 좀 서방도 어떻게든 전쟁이 좀 끝나는 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 3가지 현실과의 타협을 하면서 유가를 잡으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을 좀 잡고 싶은 마음은 바이든도 뭐 절실한 마음일 텐데, 근데 지금 에너지 회사하고 사이가 안 좋은 뭐 이런 것뿐이 아니고 빅테크 기업하고는 왜 이런? 예, 일단 빅테크 기업과도 최근에 굉장히 네. 으르렁거리는 모습, 뭐 아마존의 이제 베조스라든지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네. 으르렁거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목적은 재원 마련이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원, 돈. 네, 돈의 네.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 돈 찍어내면 되는데. 이제 뭐 부유세라든지 이제 아, 돈을 예. 많이 버는 이제 네. 기업들한테 이제 세금을 좀 더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네. 의도를 막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또 흥미로운 부분이 뭐냐면요.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네.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있잖아요. 근데 중간 선거의 결과는 누가 보더라도 공화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11월 이후부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힘을 거의 어찌 보면 완전히 잃게 돼요. 왜냐면은 의회는 완전히 공화당 판으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을 추진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이전에 바이든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규모 법안이라든지 예산 조정이라든지 이런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작년 연말에 실패했던 이제 BBB라고 해서 대규모 신재생 에너지 투자 네. 그리고 사회복지 관련된 1.75조 달러짜리 엄청난 큰 법안이 하나가 있거든요. 네. 그거 작년에 실패했었는데, 그거를 11월 중간 선거 이전에 어떤 형태라도 조금 그거를 뭔가 트라이 해보려고 하는 네.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속에서 그런 대규모 정책 법안에 대한 재원 마련을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여기서 좀 에너지,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말씀도 많이 드렸지만, 투자자분들이 꼭 좀 신경 써야 될 포인트가 뭐냐면요. 바이든 행정부가 분명히 11월 이전에 신재생과 관련된 좀 정책이나 좀 대규모 법안을 내놓을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유가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걸 이용해서 신재생으로 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개연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어렵지만 제가 여기서 짧게 말씀드리면은 향후 한 3, 4개월 동안에는 좀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수소에 대한 그런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빅테크 얘기를 했는데 결국 신재생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아니 근데 네. 그게 이제 그 에너지, 빅테크, 신재생, 뭐 미국의 경제 이게 한 묶음으로 가니까 네. 조금 이따 달러 얘기도 좀 해야지 이게 이제 다 합체가 되는 건데, 일단 에너지에서 좀 신재생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급한 불을 끌려면 신재생 말고 일단 화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신재생으로, 제 차에는 신재생 이게 기름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많은 음모론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전기차를 왜 바꾸느냐? 음. 석유가 싸서 바꾸지 않거든요. 유가를 떨어뜨렸다. 경유 가격이 리터당 뭐 1,200원, 1,100원 되면 경유차 더 타죠. 예. 그러니까 뭐 빅 메이저가 전기차 시대를 열려면은 가장 좋은 것은 유가 폭등입니다. 그래야 저도 경유차를 모는데 전기차 사고 싶거든요. 신재생으로 가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전기차 시대를 열게 되고 예. 이 마찬가지입니다. 신재생도 태양광, 풍력 효율도 떨어진다. 뭐 석탄, 석유가 최고다라고 하는데 예.
실은 석탄, 석유만큼 투자를 하고요. 거기에 유능한 인력이 들어가면 또 어떤 기술 개발이 나올지 모르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발판을 마련해야 되는데 PPP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는데 어떨 때 통과시키겠습니까? 유가가 쌀 때? 아니죠. 아. 유가가 너무 높아서 이 원유라는 게 인류의 적이 돼야 얘는 싫어. 그럼 반대팀을 꾸리자. 그럼 이제 풍력, 태양광, 수소 뭐 이 팀이 이제 주목을 받고 그 팀에 돈도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든이 지금 잡을 수 있으면서도 아. 못 잡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큰 틀에서의 바이든 행정부가 나가려는 그런 이제 클린 에너지의 시대 뭐 그런 것과 연관이 있지 않느냐. 뭐 저의 추론인 것이고요. 뭐 그런 추론을 했다면 제가 계속해서 에너지 말씀드리고 정유와 대체 에너지를 함께 늘 포트폴리오에 짜라는 구성도 이게 고유가와 대체 에너지가 같은 팀입니다. 이게 다른 적처럼 보이나 주가상으로는 같이 오르거든요. 아마 이렇게 일단은 인플레를 해지하면서 PPP 법안 통과 때까지는 한번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또 이런 생각을 근데 해봅니다. 당장의 해결책이 신재생 에너지는 아닌 것 같아서 네. 내 차에 기름을 지금 넣어야 되는데 미국 국민들은 더 절실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병행해야죠, 병행. 예. 하여간 에너지 얘기는 이쯤 하고 에너지하고 이제 같이 가는 게 지금 달러 강세. 네. 이 부분 한번 짚어보죠. 달러 강세도 말씀드리고 그 전에 아까 빅테크 예. 얘기 조금 예, 설명드릴게요. 이게 왜 바이든이 빅테크랑 싸우는지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증세, 하나는 이제 인플레이션 흡수입니다. 자, 그 증세는요. 이 돈을 찍어내면 되지 않냐 말씀하셨는데 예. 돈을 찍어내는 게 뭐죠? 그게 양적 완화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긴축이죠. 양적 긴축하고 있잖아요. 예. 찍어내기는커녕 돈을 흡수하고 있는데 자 정부가 쓸 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금을 통해서 조달할 수 있고 네. 두 번째는 채권을 발행해서 그거는 이제 연준이 사주죠. 예. 두 가지인데 채권을 발행하는 양이 늘릴 수가 없어요. 양적 긴축입니다. 네. 그러면 증세를 하고 싶은 거고요.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을 흡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은요. 가격 전가력이 있죠. 네. 가격을 올려도 팔리기 때문에 그렇죠. 마음껏 올립니다.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기업들이에요. 근데 이 기업들이 만약에 가격을 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잡히겠죠. 그래서 정부는 이 기업들이 인플레이션을 좀 흡수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권위주의 국가라면 통하겠죠. 예.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자유시장 경제국가. 미국입니다. 예, 미국. 예, 절대 말 안 듣겠죠. 예.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예. CEO가 대통령한테 공개 반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또 이 기업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 강세 얘기까지 좀 같이 들으면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자, 이런 상황에서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기업들이 분명히 어느 나라나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미국에서는 그걸 이겨낼 수 있죠. 정부 입김을 이겨내고. 자, 권위주의 국가라면 그런 기업을 어떻게 찾았는데 정부 한마디로 그거를 그 기업이 인플레이션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좋을까 안 좋을까?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고요. 네. 그 눈에 띄는 기업이 정말 그걸 극복해 나가는 걸 봐야 되는데 그럴수록 자유시장 경제, 그럴수록 그게 돌아가는 시스템이 돌아가는 미국 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고 거기다가 금리까지 높아졌어요. 달러 강세가 거기에 기인이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문제는 약간 유가가 잡히면서 약간 리스크 온 시장의 위험 선호가 높아지면 달러는 또 약해지긴 할 거예요. 그건 또 양면성을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아니 어쨌든 우리 주식 시장도 다시 좀 가려면 아까 얘기한 뭐 유가, 그러니까 물가죠. 그다음에 저 금리 그리고 약달러까지는 안 가겠지만 하여간 강달러가 어느 정도는 주춤해져야 이게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세력들이 외국인들이 그런 맥락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일단 뭐 공통적으로 이제 유가가 네. 어느 정도 잡혀야 되는 부분이 네. 이제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기본적으로 시장에 깔려 있고 이게 조금씩 더 좀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쨌든 좀 중요한 거는 연준이 지금의 굉장히 강력한 이제 긴축에 대한 그런 태도를 살짝은 바꿔줘야 됩니다. 그거를 사실 확인이 돼야지 저는 좀 시장이 조금 마음을 놓고 좀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국내든 뭐 미국 시장이든 마찬가지로 이제 유가와 그리고 연준의 그런 스탠스 변화, 뭐 다양한 데이터를 보고 뭐 변화를 가져가겠지만 그런 연준의 이제 태도, 약간 굉장히
가격하게 이제 긴축을 하려고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면 너무 경제가 망가질 것 같으니까 살짝 천천히 할게. 뭐 이 정도의 코멘트가 나오면은 시장에 이제 이런 반등 포인트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 그 세상이 다 전쟁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그런 건 없어요. 각국의 입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의 뭐 우리가 그때 로키드 마틴 뭐 이런 뭐 군수 네. 산업 이야기도 했었지만 또 유럽에 가도 독일은 독일의 입장, 네. 프랑스는 프랑스의 입장, 뭐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제재하는 국가와 하지 않는 국가, 뭐 이런 국가들의 각각의 입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앞서 이야기 조금만 더 이어가면 달러가 이렇게까지 강해질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이 금융위기 국면도 아니고요. 네. 경기 침체에 들어갈까 말까지 뭐 들어간 것도 아닙니다. 네. 근데 지금의 달러 강세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유가, 실물의 왕이 원유잖아요. 네. 원유도 오르는데 달러도 오른다? 이런 것도 굉장히 이례적인 저는 네.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는, 저는 왜곡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게 트리거는 될 수 없겠지 모르겠지만 유가가 떨어지든지 달러가 약해지든지는 해야 됩니다. 그 승부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달러 약세를 뭐 계속해서 보고 있거든요. 예. 달러 약세가 약세로 간다. 예, 달러가 약세일 거라고 저는 시일 안에 간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은 하나가 있겠죠. 달러의 반대 통화인 네. 유로화라든가 파운드라든가 이쪽이 강해지든가 네. 아니면 어떤 미국 자체, 달러 자체의 문제로 달러가 약해지든가 하는 네.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어서 그런 차원이라면 더 좀 나쁜 건 인플레는 더 가속화되겠죠. 아니 근데 달러가 1,300 간다고 오늘 막 각종 매체에서 그러던데요? 네, 저는 이제 1,250원을 받기 때문에 이제 할 말이 없죠. 지금 1,280원, 1,290원까지 와서 그런 부분은 아주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안타깝게 여기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달러 강세의 요인은 네. 솔직히 안전자산 선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글쎄요. 금 어떻게 됐어요? 금. 금도 죽고 있습니다. 지금 금이 달러 외에는 네. 다 금, 은 싹 다 죽이고 있는 달러가 거예요. 지금 달러랑 금 이긴 원유. 거예요? 네, 달러와 원유만 가고 있는 거죠. 그런 거예요? 네. 은도 아니고? 아니고 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게 왜곡이라면 네. 결판은 날 것이고 한번 그걸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그래도 돌파구는 있지 않겠는가?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경기 침체 우려 국면에도 네. 뭔가 우리가 도전할 건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지나고 나면 증명이 될 것인데 네. 일단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지금 네.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수혜 기업들은 신규 진입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기업들이 바로 전 빅테크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그 기업들이 밸류에이션도 많이 싸졌습니다. 그리고 정부 입김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게 기회였구나라는 것을 저는 아직도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구간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점에 그래도 이런 희망은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신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장기 투자를 하신다면은 예, 지금도 충분히 괜찮은 진입국 아까 말씀하셨지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사실 좀 뭐 희망적인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지만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이 항상 매 환경, 매 순간마다 뭔가 투자 기회라든지 뭔가 찬스를 계속적으로 찾으려고 하고 그게 당연히 투자자분들의 이제 본성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굉장히 좋은 자세라고 생각하지만 지금과 같이 굉장히 좀 격한 구간에는 한 템포 정도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제 관망하는 것도 저는 좋은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면은 지금 좀 낮아진 가격대가 충분히 매력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격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 절대 아주 좀 공격적인 좀 과감한 베팅은 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천철 평론가도 짧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남은 희망은 뭡니까? 저는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원자재. 뭐 늘 말씀드리지만은 대체 에너지 원자재인 것이고요. 저는 더 갈 수 있는 게 못 간 건 달러 강입니다. 달러가 죽게 되면 저는 상당 폭 더 에너지 쪽에서는 그래도 좀 숨통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분들의 지금 심정은 내가 이놈의 주식을 왜 해가지고 이 고생인가 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던질 수는 없죠. 내 재산이지 않습니까? 알뜰살뜰 챙기고 분석하고 시장을 눈여겨봐야죠. 그래서 성투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주마가 돕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